안녕하세요. 한국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대한외일당협회 김영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조용한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 한쪽이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우울하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삶이 좀 더 선명해지고 살아갈 방향이 보이고 심지어는 좀 더 가볍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위에 하나를 더 얹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하여. 바람이 있어야 새가 날 수 있고 먼지가 있어야 아름다운 황혼을 볼 수 있듯이 어두운 밤하늘이 있기 때문에 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푸라기로 새끼 또는 새끼줄이라고 하는 것을 꽈보시거나 새끼를 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남 무안 일로읍에 어느 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마을에서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행사의 내용은 지푸라기로 새끼를 누가 길게 튼튼하게 꼬느냐에 대한 시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남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생과 사라는 두 가닥의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는 일과 같다. 바로 그런 자세로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끼를 꽈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아주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생과 사라는 두 가닥의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과 사가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납니다. 두 가닥의 지푸라기를 시작할 때부터 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꼬는 일이 끝난 순간 두 가닥의 지푸라기가 다 소모됩니다. 인생이란 이처럼 생과 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은 사가 존재하기 위한 기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는 생이 존재하기 위한 기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이 없이는 사도 없고 사가 없이는 생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새끼를 꼴 때 어떻게 꼬고 싶으신가요? 단지 길게만 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끼의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고도 아주 탄탄한 새끼를 꼬고 싶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정의 끝에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닐까요? 죽음의 시점을 맞추는 삶보다는 현재 지금 시점에 맞추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음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들립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려운 지금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압박이나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표현은 태어남을 능동적인 선물로 보기보다는 때로는 강요된 결과로 받아들이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개념은 이런 맥락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피투성입니다. 즉, 내에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피투, 당할 피자에 던질 투를 쓰는 거죠. 즉, 던짐을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독일의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내가 원한 시대, 내가 원한 육체, 내가 원한 가정 환경을 고른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태어나보니 눈을 떠보니 이미 시작된 삶의 한 복판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내가 원하지 않았을 자리에 내가 내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은 우리가 삶의 출발점을 선택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에 내에 던져지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살다 보니까 빵을 훔쳐서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살다 보니까 고아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여성으로서 또 누구는 남성으로서 삶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던져진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피투성은 단순한 무력감이나 운명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철학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아무런 언어도 닿지 않는 세상, 그곳이 그녀가 던져진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셜리반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바닥에 물이라는 단어와 손에 느껴지는 실제 물의 감각이 겹쳐졌을 때, 그 두 가지 요소가 만나게 됐을 때 헬렌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글을 배우고 말을 익히며 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가 49세에 최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멈춰섭니다. 삶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해준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검은 밤하늘이 별빛을 밝게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죽음 앞에서 삶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지금 이 순간 right here,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던져진 병이라는 운명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계기로 바꿔낸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나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밝혀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의 에세이의 저자로 또는 의미 치료의 대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또 다하우 등 4개의 죽음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아내는 모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기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음식도 체력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미완성의 원고를 끝내기 위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삶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질문을 받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자서전 또는 인생 회고록이 있습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하면 유명하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또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의 전문가이고,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대로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도 우리 자신만큼이나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가장 우리가 잘 쓸 수 있으므로 우리가 써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왔는가? 내 삶을 관통한 한 단어, 내 삶을 관통한 한 개의 문장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것들 꼭 책으로, 종이로 출판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옆에 있는 종이를 끄집어내서 끄적거리는 것도 좋고요. 스마트폰이나 메모장에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남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저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 영상 매체 등에 올려놓고 지인들과 공유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기억과 이토록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영상을 볼 때마다 저의 가족은 늘 저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쉽고도 즐겁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맛을 음미하지 않고 내가 만드는 음식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철학자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를 한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존, 나답게 사는 것,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와 관련된 자기 질문, 이걸 갖다가 실존이라고 한다면 이 실존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계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계의 상황이란 뭘까요? 죽음, 질병, 전쟁 또는 이별이거나 실직이거나 상실 같은 걸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라크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반드시 닥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누군가하고의 분쟁, 싸움, 경쟁, 이 모든 것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중병을 앓았을 때, 혹은 어떤 일로 한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 삶이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낯설고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실존의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면 그때 우리는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문서는 내가 의식을 잃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처럼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사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응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갑니다. 그때 의사가 제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인을 했고 어두운 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소리내어 웁니다. 제 어머니의 운명을 제가 결정했다는 사실은 그 슬픔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위기 상황에 놓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슬픈데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나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 어머니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셨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써 놓으셨다면 이 아들인 제가 그 선택의 상황에서 겪었어야 할 갈등이나 혼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또한 당신의 이 아들이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 힘들게 겪는 고통을 원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일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정을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선택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을 혼란과 갈등의 순간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나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전하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해, 고마워, 미안했어. 이런 말들 왜 죽음을 생각할 때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그건 우리가 그때서야 죽음의 필연성과 삶의 유연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못 배운 아내를 둔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아주 잘생기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을 만났고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나이를 먹게 되어 암에 걸리게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죽기 전 자신이 버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기 바로 전보다 일찍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좀 독특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삶은 질문이 아니다. 나는 내 존재를 나의 존재로 나의 의미를 창조한다. 왜 사는가를 묻지 말고 그냥 만들어라.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이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바로 버킷리스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루어가며 나의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엄마랑 산책을 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 또는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혼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또는 좋아하는 노래로 자기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그 목록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신혼 때 제 아내에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에 속하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저희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들면 그때 내가 세계 여행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들었죠. 결국 저는 제 아내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의 목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만의 철학, 나만의 미학, 나만의 좌우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철학자는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B는 탄생을 의미하는 birth,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 그리고 그 사이의 C는 선택, 즉 choice입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죽습니다. 탄생도 죽음도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 즉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무덤 사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언장이나 일기 따위가 있겠습니다. 또는 묘비명을 만들기, 사후편지 등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죽고 나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몽곡을 연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장례식에서 소박하고 비공개적인 장례식을 선택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장례식이야말로 그가 선택한 그만의 유일한 장례식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 예로 들어볼까요? 버지니아 울프의 사후세기가 그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941년 3월 28일에 강에 투신하기 직전 남편 레너드 울프에게 글을 남깁니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 주었어요. 그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일 수 없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인 레너드 울프는 이 글을 읽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한 대표를 찾는다면 바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 기증과 관련된 유언입니다. 그분은 늘 생전에 본인의 눈은 누구에게라도 주고 싶다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유언대로 각막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삶을 다시 구성하는 일, 이건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일입니다. 사르트르는 말을 합니다. 너는 네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이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는 네가 선택한 별빛의 궤도이다. 수많은 사건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마다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였을 때 그 사건들은 드디어 빛나는 보석 같은 별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선택해 나가면 그 선택들은 점들이 되고 결국 하나의 궤적을 그리고 그 궤적은 우리만의 별이 되고 어두운 누군가의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 던져졌지만 그 우연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각의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에서부터 프랭클, 야스퍼스, 니체, 사르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이 네 명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인생 설계 방법들이었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인생 설계 방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랭클은 자기 사실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라고 합니다.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는 자서전이라든지 회고록이라든지 영상으로 기록 남기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실존을 자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와 같은 진심을 담긴 말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의미를 창조하라고 합니다.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으로는 버킷리스트라든지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상이 아닌,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사상, 나만의 인생을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삶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완성하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는 유언장 쓰기라든지 장례를 설계한다라든지 또는 자기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두 번째,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떠밀리듯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사실 거창한 대답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오늘 이 말 한마디 참 따뜻했어.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더니 기분이 상쾌했어.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친구를 보고 차를 한잔 했고 과거 지사를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어. 와 같은 사소한 감정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가 지나면 달력 위에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또 하루가 갔구나 하고 그렇게 날짜 위엔 기억 대신에 선이 남고 의미 대신에 공백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선을 긋는 대신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겁니다. 어제 마신 커피 한 잔이 참 따뜻했다면, 오랜만에 해가 지는 걸 천천히 바라보았다면,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았다면, 새벽 안개를 바라보고 기분이 좋았다면, 그 하루는 선으로 지울 수 없는 날입니다. 그건 하나의 의미, 하나의 숨결, 하나의 생명력이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일은 지나간 하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건 단지 날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나의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시간들 그 위에 선을 긋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작은 동그라미로 사랑으로 이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단조로운 끝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경험들에 이름을 붙이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경험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하나씩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임으로써 그 돌멩이를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보석들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하나를 엮어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수많은 경험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빛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기억들,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에 각각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이 돌멩이로 남지 않고 하나의 소중한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은 비로소 하나의 보석으로 된 먹거리로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선택들,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우리 고유의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